네, 반갑습니다. 방구르기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네요.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유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기다렸었던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간절했고, 참 많이 기다렸었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제 배가 불러오는 그 임신의 순간순간이 매 순간 행복하지 않았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순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배가 많이 고플 때 순대 먹을래, 랍스타 먹을래 하면 저는 순대를 먹겠다고 말할 정도로 순대를 좋아해요. 임신 기간에도 순대를 정말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가 순대를 사러 가면, 순대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사장님들께서, 임산부는 예쁜 거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더 신경을 써서 잘라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많이 먹으라고 하시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담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참외를 참 많이 먹었었는데요. 참외를 가득 채운 트럭 아저씨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 트럭 아저씨께서 10개에 만원 하는 참외를 임산부는 뱃속에 아기까지 주세요 하면서 2개를 더 넣어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정말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께서 임산부는 소변 못 참지 우리 앞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줄 서 계시던 모든 여자분들께서 아니라고 먼저 사용하라고 저를 막 이렇게 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배려들 속에 저는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기간이 행복하다 보니 저는 출산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육아도 당연히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41주 6일이 되었는데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마 제왕절개 수술을 해보신 많은 산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너무 공감되실 거예요.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난생 처음 태어나서 제모라는 것도 해보고요. 제가 마치 아기를 낳기 위한 어떤 생선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차가운 침대 바닥 위에 저는 눕혀줬고, 평소 두려움이 많았던 저는 부분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 보면 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만나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그냥 마냥 수술이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생각보다 빨리 마취해서 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마취에 취한 채 간호사에게 물었었던 첫 마디가 우리 아기 피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대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질문을 왜 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좀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기 피부가 그냥 깨끗하게 잘 태어났나 그게 궁금해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아토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웬만한 것들은 다 검사를 하죠. 그런데 어떤 글에서 피부는 뱃속에서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읽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그런 말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별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낳은 날이 7월 7일이었어요. 저는 그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불로 날을 잡은 게 아니었는데 정말 많은 산모들이 그날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1인실 입원실은 방이 없어서 6인실 입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커튼이 쳐져진 너무나 갑갑하고 좁은 그곳에 누워서 우리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기 예뻐? 그제서야 처음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남편의 눈빛을 보고 남편 왜 그래? 왜 아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솔직하게 말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영아, 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말할까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너 많이 놀랄 거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 우리 아이의 몸의 3분의 1이 검은 색깔 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빠에게 아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아기를 감싸고 있던 천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우리 아기가 몸의 3분의 2가 다 검은 색깔 반점인 거예요. 어디였냐면 여기 팔 한쪽 전체 다, 그리고 등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전체 다, 다리 한쪽 전체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다는 건 TV에서나 보았는데 실제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몰랐다고 나중에 훗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아기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을까 자책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기를 만나는 것이 너무 많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많이 두려워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7시간이 지나도록 아기를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몸 아픈 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막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각종 검색어를 다 다양하게 제시어를 넣어가면서 검색을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계속 눈물이 났고요. 내가 임신 기간 중에 무엇을 잘못했나? 알 수 없는 죄책감도 저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블로그를 보게 되었는데 그 블로그에 어떤 아기가 몸 전체가 다 검은 색깔이더라고요. 그 블로그를 정말 미친 듯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블로그 속의 친구가 그 아기가 6번의 치료 끝에 다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블로그를 보고 나니까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기도 충분히 레이저 치료로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 남편에게 나 이제 아기를 보러 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보러 올라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걸었던 그 복도의 발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연상을 해서 그런지 실제로 만난 우리 아기는 우와! 그 블로그 속의 아기보다는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바로 이소성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병명이었어요. 엉덩이에만 있어야 되는 몽고반점이 온몸에 생겨서 이소성 몽고반점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그 이소성 몽고반점 위에는 화염성 모반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붉은 색깔 반점이 갈수록 짙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혈관의 두께가 이 정도라면 우리 아기는 혈관의 두께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밖으로도 혈관의 색깔이 보여서 붉게 보이는 그런 병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 질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와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실에서 일주일, 산후조리실에서 일주일을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유치원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후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후배와 함께 모유수유실에서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자기 아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표정이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눈에서는 사랑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기를 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은 아기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산모들이 우리 아기의 이 몽고반점을 볼까봐 계속 아기를 싸고 있는 그 천을 이렇게 내리고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아들 축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발차기를 굉장히 잘해요. 아기 때부터도 41주가 넘어서 태어나서인지 발차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차기를 할 때마다 그 아이의 검은 색깔 발등이 포대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 발을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기의 이런 모습을 볼까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기를 지켜보지 못했었던 거, 우리 아기가 나와의 교감을 느끼는 과정을 행복하고 경이롭게 지켜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본인의 아기들을 맞이하고 만남의 순간을 가지는데 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우리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처음으로 만난 이 아기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경멸스러웠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가 저의 우울증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우울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너무나 감사한 저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앞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우울증을 극복하게 된 정말 중요한 한 분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나 긴 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선배님이세요. 유치원 현장에서 만났던 선배님이셨고요. 지금도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스승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위로는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 세영아 괜찮을 거야. 아이 괜찮아. 생명에는 지장 없잖아. 에이 옷 입히면 몰라. 남자아이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의 위로는 저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로해주는 친구들의 애기들은 모두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김재동님의 그럴 때 있으시죠? 라는 책에서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김재동 씨께서, 김재동 씨 아시죠? 누나가 5명이 있고 막내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폭용수술 안 하셨대요. 그래서 폭용수술 안 한 것을 유재석님께서 알게 되셨고, 유재석님께서 방송에서 몇 번 폭용수술 안 한 걸로 놀리셨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김재동 씨만 보면 폭용수술 안 해도 괜찮아. 요즘에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김재동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은 다 폭용수술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진짜로 위로가 되었던 분은 누구였냐면, 전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계셔주시는, 함께 폭용수술을 안 한 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건 같은 위치에 있는, 내가 낮은 곳에 있다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공감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를 위로하는 말들은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의 아기들은 다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배님, 스승 같으신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세영 선생님, 저에게 여전히 존댓말을 쓰시거든요. 삼신 할머니께서 세상에 아이들을 내보낼 때 어떤 엄마에게는 근심걱정 주머니를 이렇게 크게 챙겨서 보내고 어떤 엄마에게는 근심걱정 주머니를 이렇게 자그만하게 챙겨서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엄마들에게 똑같은 크기, 똑같은 부피, 똑같은 질량, 똑같은 무게의 근심걱정 주머니를 아이와 함께 챙겨서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는 근심걱정 주머니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세영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 근심 주머니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지금 다 꺼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구슬들이 마구마구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의 구슬들이 어느 날 가벼워질 거예요.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대요. 선생님 지금 그 총량의 법칙처럼 지안이 키우면서 얻게 될 근심과 걱정, 고민거리들 지금 다 꺼내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들이,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간혹 너무 행복하게 육아하는 엄마들 보이죠? 그 엄마들 지금 근심걱정 주머니에서 근심걱정 고민 하나도 안 꺼내 쓴 거예요. 하지만 총량의 법칙에 의하면 언젠가는 그 고민거리들 다시 마주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혹시나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부모님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어때요? 나 지금 나의 근심, 걱정, 고민 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의 근심, 걱정, 고민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 조금 있으면 많이 편안해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다가올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육아가 그나마 조금 편안해진답니다. 그리고 우울하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울증을 극복했었던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엄마로서 우리 아이 키워내고 있는 이야기,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